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1년 10월 3일 날 시행했던 전산회계 1급 98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3일 진행한 우리 9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윌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가다반 그 서비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 Q&A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웬만하면 그날 좀 답변을 빨리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이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구성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회계 원리가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원래 출제되는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과 이론 서술형 문제로 나눠봤을 때는 계산형 문제가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됐어요. 계산형 문제가 보통 우리가 한 2-3문제, 3문제 나오니까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상중하로 나눴을 때는 상위 2문제, 중위 13문제, 하는 0문제로 출제된 걸로. 요건 좀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상중하의 난이도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난이도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난이도 제가 중으로 체크했는데요.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 질적지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은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요 질적 특성이 크게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저희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예측 가치, 두 번째가 피드백 가치, 세 번째가 적시성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부 원칙 3가지가 여기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 마지막 중립성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좀 할 때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목적 적합성의 목, 예측 가치의 예, 피드백 가치의 피, 적시성의 적. 그래서 목의 피, 적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뢰성을 이렇게 암기했죠. 심표, 검중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목적 적합성 관련이 있는 것은 예피적, 그러니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고요. 중립성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고 신뢰성과 관련돼 있으니 답은 2번이다. 사실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예식 조금 암기 포인트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암기를 위한 거니까 목에 피를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를 했고요. 얘는 셈표 간장, 그러니까 심표, 검중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선일자 수표, 현금이 아니죠. 수표 중에서는 부도 수표와 선일자 수표 2개의 수표를 제외하고는 다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 되는 거고요. 당좌 예금 현금이고 차용증 현금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 2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니까 현금으로 분류하겠죠. 이들의 합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는 문제로 난이도는 중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정리했다면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예.
보통 부분점수 Q&A는 이론은 좀 명확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론은 잘 안 물어보고 실물을 중심으로 좀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신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제가 좀 여러분 질문하는 거를 보고 제가 확인해 보면 그런 거를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점수 Q&A는 내가 이게 부분점수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달라고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 신청 기간을 통해서 정답으로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신청을 해주시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답 혹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부분 점수 Q&A를 좀 확인해 주세요. 저도 문제를 확인하는데 제가 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3번 문제 볼까요? 부산은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며 상품 매입액은 35만 원, 5월의 매출액 60만 원이다.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20%로 한다.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요? 이건 난이도 상으로 한 게 이 매출 총 이익률법인데, 매출 총 이익률법이 사실 전산회계에선 잘 물어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긴 하거든요.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품 팁박스를 그려요. 일단은 기초가 50만 원이란 거죠. 5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여기서는 35만 원이래요. 원래는 우리가 기말 재고를 조사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가장 마지막에 찾는데 얘는 추정하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이 매출 총 이익률법이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얘는 매출액을 이용해서 먼저 매출원가를 추정해요. 매출액이 60만 원이었죠. 이걸 통해서 매출 원가를 먼저 추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찾을 때는 매출 원가율이 필요한데,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률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매출 총 이익률 은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이 되는 비율이에요.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 근데 여기 매출 총이익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거. 매출이라고 표현할게요. 매출액. 예.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매출. 우리가 이 수식을 이렇게 분해해 보는 거는 그냥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렇다면은 얘는 나누기 약분되니까 1이 되고요. 얘는 매출분의 매출원가니까 매출 원가율이 돼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은 1 마이너스 매출 원가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처럼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가정한다면 매출 원가율은 80%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매출 원가율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을 이용해서 매출 원가율을 찾아요. 1 마이너스 20%에서 80%가 되겠죠. 80%가 매출 원가율이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20%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 원가율의 반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면 매출 원가율은 80%다.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48만 원이 매출 원가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뭐 기말 재고는 85만 원에서 48만 원을 차감한 37만 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7만 원인 기말 재고 자산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계산이라 잘 안 물어보는 거라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좀 배치해 놨어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 혹은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되는 문제인데 결산 마감 시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계산하였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라고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뭐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차감하잖아요. 자,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얘가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계상되는 거죠.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비용이 커진다.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손익에 영향 주죠. 이익이 작아지겠죠. 이익이 작아지면 자본, 이익여금이 작아지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차감 항목이니까 자산과 마찬가지죠.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건 감소했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400만 원 감소. 이게 맞네요. 1번이. 그리고 자산은 400만 원 감소고요.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 감소고요. 부채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분석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 취득원가 원가로 한다 이런 얘기고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번은 사실 좀 애매하고요. 2번이 사실 교환에 의한 취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뭐 전산회계 1급보단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조금 애매하다라고 싶으면은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볼 땐 요 2번 지문은 조금 요건 뭐 2번 지문은 약간 애매하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서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무형자산 취득하는 경우 이게 이종 교환을 말하는 거죠. 이종 교환일 때 취득원가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니까 옳은 지문이긴 하는데 요 조금 뭐 넘어갔다 생각해 볼게요. 3번 무형자산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우리는 이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는 건데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 3번은 명확하게 틀린 거죠. 그 답이 3번을 찾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중으로 체크한 거고요. 난이도를.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조 원가에다가 뭐 직접 관련 원가 가산한다는 얘기니까 옳은 말이죠. 근데 답이 되는 3번 지문이 명확하니까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6번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 이상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틀린 걸 물어봤고요. 1번은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에는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옳은 말이죠. 그 다음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한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이게 틀리네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답이 되는 게 좀 명확했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채무 증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해야 되며 그다음 만기까지 보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3번 지분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 증권. 단기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죠. 왜냐면 채무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인데 주식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면 단기나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가 되겠죠. 4번은 단기 매매 증권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 적극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는 2번이 되는데요. 어쨌든 유가 증권의 분류 나오면 난이도는 좀 중상 이상 되는 건데 좀 답이 되는 거는 명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판단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당연히 충당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잠재적 의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충당부채가 부채로 인식한다. 뭐 중요한 포인트니까 답이 2번이란 거 찾을 수가 있겠고요. 3번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가 매우 높아야 한다. 인식 요건 충족해야 되겠죠.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된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잠깐 정리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 정리를 했지만 이거죠. 뭐 지급 시기라든지 이 지급하는 금액이 이게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 불확실한 경우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는 부채 인식 요건에 따라 처리하죠. 부채 인식 요건. 그래서 이 부채 인식 요건이 모두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얘를 충당부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 인식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를 우발부채라 그러죠. 그래서 부채 여부를 본다라면 충당부채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2번 지문이 부채로 인식한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이 부채 인식 요건이 부채 정의를 충족해 줘야 되고 더불어서 인식 요건 말하죠. 그래서 여기처럼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받는 쪽 있잖아요. 만약에 수령하는 시기나 혹은 수령하는 금액이 불확실해요. 이때는 우리가 이런 요건을 따지지 않죠. 이러면 우리가 그냥 요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발 자산이라 그러죠.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나 우발자산, 우발부채 물어보면 이 내용에 대한 개념은 기본 세팅 값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좀 틀렸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된 거니까 이건 기본적 세팅 값이 있어야 되고 답은 이 세팅된 이 어떤 기준서 물음에서 물어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8번도 중난이도가 되는데요. 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이죠.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할부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한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이 되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도할 때 수익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할부 대금을 해소할 때는 채권 해소의 분계로 보는 거잖아요. 3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 판매하는 시점. 그러니까 3번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뭐 득점이 돼야 되고 4번은 시용 판매. 인도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이죠. 예.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이 수익 인식하는 시점이 되겠죠. 예.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고요. 중요한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포인트로 출제됐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8번까지가 재무회계 회계 원리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그리고 한번 문제 여기 회계 원리 문제 보면 1번 당연히 득점돼야 되고 2번 득점, 3번은 조금 난도가 있었어요, 사실. 뭐 득점이 됐으면 좋겠지만 4번 조금 난도가 있었고 5번도 조금 난도 있지만 득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6번도 득점돼야 되고 7번 득점, 8번도 득점이 돼야 된다. 한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 볼게요.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다는 것은 얘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2번. 단일 종류의 연속적 대량 생산. 연속적이고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바로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 있는 사항이죠. 2번. 3번은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 주문 생산 방식. 이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라 볼 수 있고요. 4번.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이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 배부해야 한다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조의 형태에 따라서 대량 연속적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 생산 방식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는 다음은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합격의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요? 다음 원재료는 공정초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종합원가 계산 문제니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기초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평균법을 쓰든 선입선출법을 쓰든 동일하게 나오니까 평균법을 쓰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물량 흐름은 다 나온 상태예요. 물량 흐름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제공품 물량이 기초는 0개고 착수가 500개, 그리고 완성이 300개, 기말이 200개고 완성도가 50%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볼까요? 평균법의 경우 재료비 DM이라 표현할까요? 평균법은 완성과 기말 이렇게 두 축으로 보니까 좀 쉽죠. 그래서 완성된 거가 여기 300개고 재료는 공정추에 전량 투입했으니 현재 여기 완성도 50%라면 100%의 노력이 다 들어간 거죠. 200개가 돼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가 되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가공비의 경우에는 완성된 거 여기 300개에다가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니 기말은 200개인데 거기 완성도 50%까지만 투입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4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물어본 거죠. 500개와 400개. 재료비는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400개. 이 4번이 답인데 조금 잘렸네요. 예, 그 답이 4번이다. 4번이 재료비가 500개, 가공비가 400개가 되겠죠. (11번) 문제는 원가 행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가 행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변동비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업도구 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가죠. 부지수는 가, 나, 다,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원가와 조업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조업도 증가할수록 이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원가, 이게 변동비 형태죠. 일단은 그러니까 가가 변동비 형태다. 총원가 기준. 반면에 이렇게 일정한 형태, 얘는 나는 고정비의 형태가 되는 거죠. 단위당 원가에서는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가 변동비 형태죠. 반대로 이렇게 라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업도의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으로 떨어진다. 이건 고정비요소죠. 그래서 나하고 나는 고정비요소, 가하고 나는 변동비요소. 그래서 답은 가다가 되니까 뭐 2번이 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조업도 관련된 원가 행태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된다 봐야 되겠죠. (12번은)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단계 상호 직접 배분법의 어떤 특징들을 주로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얘네들은 기본적인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직접 배분법. 그러니까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서로 무시한다. 그래서 얘는 계산이 간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니까 정확성이 가장 떨어지죠, 사실은. 정확하진 않다.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완전히 고려하죠. 그러므로 계산은 좀 복잡해지죠. 계산은 복잡하다. 이제 완전히 고려하니까 그 다음에 정확성이 높다. 가장 높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예. 절충형 방법이라 볼 수 있죠. 두 방법에. 그래서 이 일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얘는 배부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죠. 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말로 물어보니까 계산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단계 배분법 보조분의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단계 배분법 배부 순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반면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 배부 순서가 상관이 없고요. 2번 상호 배분법 보조 간의 용역 관계를 고려하는 배부 방법. 답이 2번이네요. 상호 배분법이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죠. 직접 배분법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3번은 상호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직접 배분법은 정확하지 않죠. 계산도 간편하고요. 4번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에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 이거는 4번 직접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 지문도 틀리겠죠. 답이 12번은 2번이 돼요. 그래서 1번을 뭐 고친다면 여기 방법이 얘는 요게 직접 배분법이나 혹은 상호 배분법으로 고치면 옳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 얘가 상호 배분법으로 하면 옳은 말이죠. 3번 지문은 4번 지문의 경우에는 얘 단계 배분법이 직접 배분법이라 해야 옳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출제가 될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에듀윌에서 뭐 저와 함께 잘 정리했다라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했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문제 확인해 볼게요.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건 난이도 하로 구분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 중하 정도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일단 부가가치세 국세고요. 국가가 징수하죠. 부가 징수하는 세목이고 간접세죠. 그래서 간접세는 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니까 둘이 다르잖아요. 간접세잖아요.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개별 소비세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죠. 그래서 답이 3번이겠네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항목들이 이 과세된다. 이런 형태로 테크닉이 된 건데 부가가치세 전부 다 과세. 거기서 일부 품목을 면세로 지정하는 방법이었죠. 일반 소비세. 그리고 부가가치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맞죠. 소비지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고 수입할 때는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과세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한 것은 면세 포기를 말하네요. 면세를 포기한다. 그럼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과세 사업자가 된다는 건데 이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는 효과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영세율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보면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죠. 승인이 필요 없다. 여기 승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리죠. 반면에 2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2번이 옳은 말이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면세 적용 못 받는다. 3번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와 용역에 대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3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틀린 이유는 면세 사업자는 모두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사유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뭐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재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즉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와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영세율 적용 재와 용역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4번은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 사업자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면세 포기도 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말 문제 옳은 걸 물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득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15번) 문제. 다음은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가사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보면 이제 외상 매출액 200만 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으로 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200만 원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이게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라 그래요.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 일어나면 우리 시가를 과세표준하죠. 12만 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가로 과세되는 거잖아요. 간주 공급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 대금 역시도, 자, 얘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랬지, 매각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부가가치세 문제 생기는 거죠. 10만 원이 되겠죠.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간주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222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답이 3번이 된다. 자, 우리 원가액이랑 부가가치세 문제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원가액의 문제, 뭐 9번은 종합원가 계산 특징 물어보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들은 잘 정리해 놓아야 된다 했잖아요. 10번 문제는 완성품 환산, 종합원가 계산이지만 뭐 평균법으로 계산하는 노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실제 우리 이론서에 있는 예제만보다도 더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11번은 원가 행태에 대한 거, 뭐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자, 12번 문제는 보조보험 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 특징을 물어본 거니까 원가에게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없고, 또한 문제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총론 물어봤으니까 쉬운 거고, 그 다음 면세 포기, 뭐 옳은 걸 물어보니까 조금 난도는 있지만은 면세 포기 자체가 중요한 논제죠. 그래서 면세 포기는 관이가세 포기하고 거의 유사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때 간이가세 포기랑 면세 포기를 같이 좀 정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15번 문제는 과세표준 물어봤는데 뭐 연습이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나오면 좀 난도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무회계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한 문제 정도가 좀 난도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 두 문제, 중위 13문제 돼요. 물론 15문제를 다 맞으면 좋겠죠, 이론에서.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론에서 우리가 몇 점 이상이냐면 몇 개 이상, 12문제 이상. 뭐 이상이니까 다 맞아도 되는 거죠. 근데 12개 정도는 맞춰라. 12개를 맞추면 굉장히 장점이 생겨요. 왜냐면 12개고 2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24점이 확보가 돼요. 우리 시험이 7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합격만 놓고 본다면. 그럼 46점만 실기에서 받으면 되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60점 뭐 이렇게 더 잘 받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다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이 득점이 되면 합격 가능성이 전산회계 1급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강한 분들이 빨리 붙고요. 이론이 강한 분들이 향후에 나오는 전산세무 2급의 내용도 빨리빨리 잘 흡수해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배점은 약 좀 낮지만은 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10월 3일 날 기준으로 이제 어제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실제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오늘 10월 4일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이론 해설 강의 촬영하니까요. 혹시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도 이 부분이 조금 이의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궁금하시면은 한번 우리 Q&A 쪽에다 질문해 주시고요. 부분 점수 Q&A에다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요렇게 해서 이의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이의 신청해 주시면은 또 혹시 추가로도 점수가 득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19
등 뭐 여러 가지 또 사회도 좀 혼란하고 그런 시국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산 회계 1급 시험 응시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자, 시험 보신 분들 많은 분들 합격하셨을 거라 또 믿고 합격하신 분들 뭐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 뭐 점수가 조금 모자르신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왜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이 다음 회차인 99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98회 전산회계 1급 해설 강의였고요. 조금 더 뭐 궁금한 것,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부분 점수 Q&A 아니면 학습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